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아내인이라고 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일기 쓰는 것도 싫어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제가 큰맘 먹고 저의 긴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이렇게 앉았답니다. 이런 이야기는 진짜 이렇게라도 널리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써보기로 마음을 먹긴 먹었는데 막상 시작하려니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부터 막막하긴 하네요. 조금은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들 중에 돈 싫어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저도 돈 좋아요. 돈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돈이라는 게 다른 무엇보다 우선하는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돈을 잘 몰라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돈은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게 해줄 정도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거꾸로 말하자면 돈이 많아서 행복한 이유는 그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돈 중요하죠. 나이가 들수록 돈이 더 중요하다고도 하고 사람은 떠나도 돈은 안 떠난다는 말도 있지만 그 말이 배신하는 사람보다야 배신 안 하는 돈이 낫다는 말일 순 있겠으나 그렇다고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가 정확히 뭔지 몰라도 돈 얘기가 나오겠구나 싶으실 거예요. 네, 맞아요. 돈이 아주 중요한 주제로 나온답니다. 우리 모두 관심도 많고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돈 말이에요. 이제 뜸 그만 들이고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제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귄 오래된 남자친구가 있답니다. 제가 지금 30대 중반이니 얼마나 오랜 사이인지 아시겠죠? 남친이랑 저는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었으니 고등학교 내내 하루 종일 붙어 다니다가 대학은 서로 다른 학교로 진학했어요. 저는 취업에 유리한 전공을 선택하고 싶어서 전문대에 진학했고 남친은 공부도 잘했던 데다가 생명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그 전공을 선택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도 관련 잡지나 책을 많이 읽고 그랬는데 평소 존경하던 교수님이 계시는 학과에 꼭 진학하고 싶어 했고 결국 그렇게 한 거였어요. 학교가 달라지면서 고등학교 때처럼 늘 붙어 다니지는 못했지만 집이 가까웠으니 꾸준히 자주 만나며 관계를 유지했고 남친 군대 간 동안에는 곰신 커뮤니티 활동으로 힘든 시간 견디며 뒷바라지도 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들으시면 가짠타 하실지 모르지만 남친과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희로애락을 같이 하며 오랫동안 사귄 사이였고 10대부터 만나왔으니 관계가 꽤나 두터웠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거의 부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으니 말이에요. 또 당연히 자연스럽게 결혼할 사이로 생각도 했었죠. 그럼 이쯤에서 호칭을 예비 신랑으로 바꿀게요. 예비 시부모와도 1년에 2번에서 3번 정도는 만나며 왕래를 했고 얘랑이 군대 면회 갈 때도 같이 갔을 정도로 잘 지냈고 얘랑이도 당연히 저희 부모님과 교류를 하면서 저희 집에도 드나드는 사이였답니다. 예비 시부는 얘랑이가 군대 복무를 하던 중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임종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얘랑이가 정말 많이 슬퍼하고 마음 아파했어요. 그걸 곁에서 지켜보는 저도 많이 슬펐고 또 마음이 아팠죠. 그때 얘랑이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진 것 같기도 해요. 예비 시댁은 아주 평범한 집안이었고 평범한 것 치고도 검소하게 사는 집이었어요.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을까 싶은 대한민국 평범한 소시민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비 시부가 돌아가시고 나서 예비 시부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상속 재산이 꽤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예비 시부는 그 재산을 예비 시모도 모르게 혼자 관리해 오셨던 거고, 그러니 예비 시모도 예비 시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게 된 거였죠. 그런데 상속 재산에 대해 알고 나서부터 예비 시모가 얼마나 기고만장해졌는지 몰라요. 반면 저희 집은 평범보단 조금 못한, 아니 많이 가난한 형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예랑이도 예비 시부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재산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전역 후 복학하고 석사 과정에 진학해 공부를 하는 동안에도 예비 시모에게 특별히 손을 벌린 적이 없었어요. 존경하던 교수님만 보고 진학을 선택한 학교였기 때문에 예랑이는 본인 점수보다 많이 낮춰서 진학을 했던 거였거든요.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했고 이후로도 늘 성적이 좋아서 장학금을 놓친 적이 없었으니 학비가 거의 들지 않았고 석사 진학을 하고부터는 교수님 연구실 조교를 겸하며 연구비 보조를 받으면서 그걸로 또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박사 과정으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연구비를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 하나가 불발되는 바람에 당장 들어가야 하는 학비를 마련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랑이는 예비 시모에게 처음으로 예비 시부의 유산 얘기를 꺼내며 학비를 좀 대달라고 했던 겁니다. 마침 저도 예랑이 집에 같이 있을 때 예랑이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도 예비 시모와 예랑이가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다 들을 수가 있었어요. 학비? 대학 입학해서 지금껏 장학금 받으며 학교 다니는 애가 갑자기 무슨 학비야? 여태 그런 소리 한 번 안 하더니 난데없이 갑자기 학비는 무슨 학비를 대라는지 모르겠네 정말. 너 뭐 다른 데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그럴 게 뭐가 있겠어요. 받을 줄 알았던 연구비 하나가 날라가서 그래요. 연구비 따면 그걸로 바로 등록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들어오면 등록을 못 하거든요. 2학기만 도와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연구비 받아서 충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학기 학비만 좀 도와주세요. 아니 그러면 연구비 나올 때까지 1년 기다렸다가 진학하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그놈의 공부 무슨 비전이 있긴 있는 거야? 무슨 놈의 공부를 그렇게 하고 또 박사까지 한다는 건지 아이고 속 터져. 어머니 그럼요. 정우가 존경하는 그 교수님 말이에요. 그 분야에서는 엄청 인정받는 분이시래요. 저도 잘 몰랐는데 정우 때문에 좀 찾아보니까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정우가 하고 있는 연구도 그 분야에선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하던데요. 너는 뭘 안다고 나서고 그러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면 좀 좋은 대학에서 교수를 할 것이지. 그 좋은 점수 받아놓고 훨씬 좋은 학교 공대도 갈 수 있는 걸 하필이면 그런 학교에 진학을 하더니 아직도 공부한다 소리 하면서 부모한테 손 벌리는 게 이게 말이 되니? 다른 집 자식들은 다 취직해서 부모한테 용돈이다 생활비다 하면서 돈 내놓고 효도할 나이 아니냐고. 근데 난 이게 뭐야? 이 나이에 자식놈한테 학비 내놓으라 소리나 듣고 앉았어. 아이고 내 팔자야. 저는 괜히 예랑이 편들다가 핀잔이나 듣고 예비 시모는 취직하는 대신 공부를 계속하겠다는 예랑이를 나무라듯이 말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박사학위 받으면 취직할 거예요. 제가 하는 공부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공부인데 등록금 때문에 1년을 그냥 날릴 수는 없잖아요. 해주실 수 없는 돈이면 부탁 안 드리죠. 아버지 유산이 있으니 거기서 제목 주신다 생각하시고 도와주세요. 세상에, 어머, 이놈 자식 말하는 것 좀 봐. 뭐? 아버지 유산? 네 아버지가 그렇게 꽁꽁 숨겨놓고 관리했을 정도로 소중한 재산인데 그거를 네 학비 대주고 그런데 홀라당 써버리란 말이야? 네 아버지 피 같은 돈이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그 돈 내놓으라 소리를 그렇게 당당하게 하니? 예랑이가 어렵게 시부 유산 이야기까지 꺼내니 예비 시모는 더 화를 내면서 단칼에 거절을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랑이가 나중에는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시면 제가 차용증이라도 쓸게요. 빌려주세요. 아르바이트 자리 구해서 갚을게요. 1년 동안 나눠서 갚을게요. 공부를 미룰 수도 없고 학비 구할 곳도 없고 저도 이런 부탁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부탁드려요. 어림없는 소리. 돈이라는 게 빌려가면 그만인 건데 내가 널 뭘 믿고 그 큰 돈을 빌려주겠니? 나는 그런 돈 못 준다. 그러니까 더 말할 거 없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시나 싶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예비 시모가 예비 시부가 남긴 유산을 몽땅 털어 투자를 한 거였더라고요. 예랑이 누나 동네 친구가 자기 엄마랑 예랑이네 엄마가 같은 곳에 투자했다고 말하는 바람에 다 들통이 난 거예요. 왜 동네 미용실이나 복덕방처럼 온갖 소문의 근원지라고 불리는 곳들 있잖아요. 없는 소문도 만들어낸다는 그런 곳 말이에요. 그런 곳에 아줌마들끼리 모여있다 보면 이런저런 말들도 많고 또 뭐 이것저것 팔겠다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혹시 예비 시모가 그런데 휩쓸려서 투자내 모내하며 영업당한 건 아닌가 싶어 예랑이랑 예랑이 누나까지 난리가 나서 예비 시모한테 따져 묻더라고요. 엄마, 진짜 아빠 유산 거기다 다 투자한 거야? 그걸 몽땅 다?
아니, 그게 무슨 투자인지 제대로 알긴 하고 그런 거야? 그런 거 다 사기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아우, 진짜 엄만 간도 크다. 어떻게 그걸 다 거기다 넣을 생각을 해? 진짜예요? 그런데 투자한다고 돈 다 갖다 놓고 학비로 줄 돈 같은 거 없다고 하신 거예요? 정말 너무하십니다. 엄마 진짜 어이없다. 그게 다 엄마 돈인 줄 알아? 거기 얘랑 내 몫도 있는 거 알지? 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 돈 다 날리면 어쩔 거냐고. 아니, 그렇게 그런 걸 좀 물어보고 상의도 하고 그럴 것이지. 어쩜 아무 말도 없이 전 재산을 다 넣어. 제정신이야? 얘들이 진짜 왜 이래? 너희 아버지 재산이 곧 내 재산이지. 아, 내 재산 내가 투자하겠다는데 니들이 왜 난리냐고. 두고 봐라. 그 투자 확실한 거니깐 쓸데없는 걱정하지를 말라고. 아우, 다시 끌었고 저리 가. 정신 사나워 죽겠네. 예비 시모는 끝까지 당당했고 예랑이랑 예랑이 누나는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서 하는 투자가 그게 제대로 된 투자일 리가 있냐며 그 돈 다 날리게 생겼다고 걱정을 했는데 웬걸 그게 진짜 대박이 난 거예요. 예비 시모가 투자를 했다는 회사는 미생물을 개발하는 신생 회사라는데 시모가 거기 몰빵 투자를 해 완전 대박을 터트린 거였어요. 시모는 점쟁이가 말년 팔자가 그렇게 좋다고 했는데 그 점쟁이 용아지 하면서 싱글벙글했고 투자자들 중에 나름 큰 금액을 투자한 사람이라 그 회사 회장하고도 가깝게 지내는 최측근 VIP 투자자라며 으쓱했어요. 그쯤 되니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얘랑이랑 같이 예비 시모가 투자했다는 회사를 좀 찾아봤더니 말이 신생회사지. 꽤 오랫동안 관련 분야 연구로 투자를 많이 한 회사인 걸 알 수 있었어요.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업계에서는 꽤 인정을 받고 있었고 언제 터져도 터질 회사라는 소문도 돌고 그랬었나 보더라고요. 그 회장이라는 사람이랑 관련된 기사들도 좀 있던데 사진을 보니 그냥 수더분한 동네 아저씨 같은 인상에 스스로도 회장이라는 직함을 어색해하는 사람으로 그 분야 연구 개발에는 진심이었던 사람인 것 같았어요. 자기 아들도 연구원으로 키웠고 인재 개발에 힘을 쓴다니 미생물 쪽엔 진심인 사람인 거죠. 오랜 시간 고생을 하다가 드디어 빛을 보게 된 것이고 그만큼 기반은 탄탄한 회사이니 금방 망할 회사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도 예비 시모가 용케 제대로 된 회사에 투자를 한 것 같아서 얘랑이랑 둘이서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비 시모는 그렇게 투자 대박을 터트린 후로도 얘랑이 학비를 도와주겠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와 얘랑이의 결혼을 못마땅하게 여겨 파혼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얘랑이와 저는 얘랑이 박사 진학을 앞두고 결혼을 하기로 이미 약속을 한 상태였는데 그동안 저희 결혼은 당연지사라 여기는 것 같았던 시모가 갑자기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나선 거예요. 예비 시부 유산에 그걸로 투자 대박까지 터트린 마당이었으니 제가 성에 안 찬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내가 투자 하나 잘해서 우리 집 형편이 아주 많이 달라졌잖니. 사실 그 전부터도 너희 집 너무 없이 사는 거 그거 내가 참 못마땅해 했어. 그래도 뭐 어쩌겠나 하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제 수준 차이가 나도 너무 나게 되잖아. 너희 집 같은 하층민이랑 사돈 맺기는 좀 그렇지. 야박하다 생각 말고 너도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 파혼하는 게 맞아. 내 말이 다 맞다 싶을 거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결혼 반대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미 결혼하기로 언제부터 되어 있던 걸 내가 박사 진학하면서 하자고 미룬 거잖아요. 아, 이제 와서 파혼은 무슨 파혼이에요? 그리고 그걸 왜 엄마가 결정해요? 아유, 깜짝이야. 얘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래? 내가 너한테 얘기했니? 혜인이 얘한테 한 말이잖아. 왜 네가 나서서 이래? 너는 잠자코 있어. 나중에 엄마한테 고맙다 소리 절로 나올 테니까 두고 보라고. 어머니, 저희 집이 가난해서 결혼에 반대하신다는 말씀은 저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저한테 다른 불만이 있으신 거면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할 테지만 저희 집이 가난한 건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저는 그게 부끄럽지도 않지만 잘못된 거라고도 전혀 생각 안 해요. 어디서 버릇없게 어른 말씀하시는데 따박따박 말대답이야. 너희 부모님은 없이 사느라 먹고 살기 바빠서 네 교육 같은 건 신경도 안 쓰시는 거니?
이래서 내가 가난한 집이랑 사돈 안 맺는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대번에 표시가 나잖아. 엄마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집도 그저 평범하고 소박한 집이었어요. 아버지가 그 유산 안 꺼내놓으신 건 그렇게 평범하고 소박하게 살면서 가족 간에 정 나누고 사는 게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일 거라고요. 그런데 엄마는 지금 이게 뭐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너희 아버지 고지식한 거 말해 뭐 하겠니? 내 덕분에 너도 이제 부잣집 자식 소리 듣게 생겼는데 넌 아직도 저런 애랑 결혼이 하고 싶어? 그렇게 세상 물정 몰라서 어쩔 건지 모르겠다 정말. 내가 가르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혜인이랑 혜인이 부모님 모욕하는 말 제발 좀 그만하세요. 엄마가 아무리 그러셔도 우리는 결혼합니다. 반대하셔도 소용없다고요. 예비 시모가 그렇게 반대를 하고 나섰지만 예랑이도 저도 예비 시모의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특히 예랑이가 예비 시모를 비난하며 거세게 반발을 했으니 예비 시모는 예랑이한테는 더 이상 말해봐야 의미가 없다 싶었는지 예랑이 몰래 저희 집으로 찾아와 제가 보는 앞에서 저희 부모님께 막말을 하며 말할 수 없는 모욕을 준 겁니다. 세상에 이것도 집이라고? 어머, 이 동네에 이런 집이 다 있었어? 이거 보세요. 어떻게 이런 집에 살면서 감히 내 아들 같은 사위 볼 생각을 다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이 살아도 염치가 있어야지. 내 아들이 순진하고 착해 빠져서 어릴 때 만났던 그 마음 못 버리고 저러고 날뛰면 그거를 타일러서 제 갈 길 가게 해줘야지. 매를 부추겨서 지 엄마한테 대들게 만들고. 이놈의 집구석 때문에 모자간에 의상하게 생겼어요. 어쩔 겁니까? 예?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생난리를 치더라고요. 예비 시모가 그 난리를 치는데도 저희 부모님은 아무 말씀도 못 하셨고 그렇게 한바탕 휩쓸고 간 다음 저를 앉혀놓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아무래도 결혼은 힘들 것 같지 않냐고 말이에요. 그렇게 예랑이와 저는 결혼을 포기하기로 했어요. 그렇다고 예랑이와 헤어진 건 아니에요. 당장 박사과정 등록금 문제도 해결이 안 된 상황이었으니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때 무리다 싶어서 조금 미루기로 한 것뿐이었거든요. 게다가 예랑이는 예비 시모가 저희 부모님에게까지 그 난리를 친 걸 알고 예비 시모에게 절연을 선언했다고 했어요. 너희 부모님께 그렇게 했다는 걸 듣고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다시 보지 말자고 인연 끊고 살자고 하고 나와버렸어. 뭐? 아무리 그래도 집을 나왔단 말이야? 어머니는 뭘 하셔? 그냥 두고 보셨어? 어머니는 무슨 어머니야. 너도 이제 그럴 거 없어. 나랑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뭐. 인연 끊겠다고 하면 누가 겁낼 줄 아냐고 하더라. 나더러 썩을 놈이라고 욕하면서 잘 됐대. 부모한테 돈 한 푼 가져오지도 못하면서 돈 달라 소리만 하면서 자기 돈 뜯어갈 생각만 하는 자식놈은 없는 게 낫다면서 아주 소리를 지르는 거야. 세상에 정말 너무하신다. 진짜 어쩜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어? 내가 알던 분이랑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정말 생각할수록 무서워. 이제는 돈이 사람을 저렇게 만든 거다 싶은 생각도 안 들어. 그냥 원래 그랬던 사람인 거야. 그동안은 가진 게 없으니 드러나질 않았던 것뿐이지. 나는 미련 없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우리 결혼 미뤄진 거 너무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그 엄마란 사람 찍소리도 못하게 잘 돼서 너 행복한 신부로 만들어줄게. 예비 시모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고 저희 부모님께 했던 짓을 생각하면 정말 죽도록 미웠지만 그래도 예랑이에 대한 믿음은 여전했어요. 예랑이는 좋은 사람이 분명하고 또 저희가 만나온 세월이 있으니 그 마음이 쉽게 어떻게 되진 않더라고요. 그랬기에 저와 저희 친정, 특히 저희 엄마는 성심껏 예랑이를 도왔답니다. 예랑이는 그렇게 집을 나와 학교 기숙사에 들어갔지만 아직 등록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였잖아요. 그걸 저희 엄마가 도와주신 거예요. 저는 월급 받는 것으로 조그맣게 적금을 하나 붓고는 있었지만 생활비를 많이 보태고 있었기 때문에 예랑이 학비를 도울 형편이 되지 않았는데 엄마가 평생 쌈짓돈 모아 갖고 있던 그러니까 저 시집 보낼 때 보태주시려고 모았다던 그 돈을 내놓으며 예랑이 학비에 쓰라고 하셨거든요. 이 돈 큰 돈은 아니지만 내가 정말 오랫동안 모아온 돈이야.
우리 혜인이 결혼할 때 뭐라도 하나 해줄 생각하면서 모으는 동안에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네 돈으로 등록금 내고 진짜 열심히 연구해서 훌륭한 박사님 돼야 해. 알겠지? 우리 미래의 박 박사. 내가 정 덕분에 박사 사위 보게 생겼네. 어머니, 제가 이 돈을 정말 염치 없지만 감사히 받고 어머님 말씀처럼 진짜 열심히 공부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아이 무슨 사내대장부가 눈물이 이렇게나 해퍼. 그런 눈물은 아껴도 돼. 그리고 그럴 거 없어. 나도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해줄 수 있어서 좋아. 자네 엄마처럼 그런 잘 나가는 회사에 투자할 돈은 없지만 그런 거 하나도 안 부럽단 말이야. 나는 미래의 박정우 박사한테 투자하는 거야. 알겠어? 엄마의 진심을 알기에 예랑이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박사 과정에 들어간 예랑이는 다음 해부터는 말했던 대로 연구비 받는 것으로 학비를 충당할 수 있었지만 그걸로는 사실 학비나 겨우 할 수 있었고 생활까지 할 정도는 되지 않았기에 엄마랑 제가 거의 뒷바라지를 한 거였어요. 엄마는 예랑이 기숙사에 꾸준히 반찬도 해다 주시고 집으로 불러 맛있는 것도 해 먹이고 하면서 사위 대접, 아니 아들처럼 예랑이를 챙겼습니다. 결혼만 안 했다 뿐이지 저희는 그렇게 이미 가족이나 다를 것 없이 서로 의지하고 응원하며 지내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예랑이는 박사 학위를 딸 수 있었고 그건 다 저희 엄마 덕분이라며 학위 수여식을 하는 졸업식장에 엄마를 초대해 금색술이 달린 근사한 박사모도 저희 엄마한테 씌워줬어요. 박사모에 박사 가운까지 걸치고 예랑이랑 찍은 사진을 저희 엄마는 커다랗게 뽑아서 자랑스럽게 액자에 끼워두기도 했다니까요. 사실 그동안 엄마도 예랑이 챙기느라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엄청 뿌듯하셨을 거예요. 액자를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들여다보시더라고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저도 기분이 참 좋았어요. 예랑이에게도 엄마가 그 사진을 너무 좋아한다고 고맙다고 했어요. 뭐 요즘 걷어차이는 게 박사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게 아무나 받는 것도 아니고 대단하긴 한 거잖아요. 도대체 공부를 몇 년이나 한 거냐고요. 그런데 예랑이는 단순히 박사 학위를 딴 게 아니라 박사 과정 동안 진행한 연구 성과가 좋아서 꽤 알아주는 저명한 국제 학술 저널에 예랑이가 메인으로 이름을 올린 논문이 실리게 됐으니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답니다. 그 저널이 얼마나 권위 있는 것이냐 하면 거기 논문 한 편 실었다는 것만으로 꽤 괜찮은 대학에서 정년 보장되는 교수 자리를 제안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랑이는 그 제안을 거절하고 취직을 결심했어요. 예랑이가 취직한 회사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바로 시모가 투자해 대박이 났다는 그 미생물 관련 회사였던 거예요. 예랑이는 시모 때문에 그 회사를 알게 된 거였지만 저랑 같이 찾아보면서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했고 게다가 자기가 공부하는 분야와 일맥상통하는 회사이다 보니 더욱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R&D 연구소 연구원을 모집하는 공고를 낸 것을 보고 바로 지원했고 좋은 조건으로 입사를 하게 됐던 거예요. 예비 신랑은 입사 후 자기가 연구해 오던 것과 그 회사가 갖고 있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기간에 좋은 연구 실적을 냈고 그로 인해 신제품 출시에 큰 공을 세워 특별한 자격으로 회사 연말 연회에 초대됐어요. 회사 발전에 큰 업적이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말하자면 회사 VIP 행사로 5성급 호텔 연회장에서 삐까뻔쩍하게 치러진다고 하는데 예랑이가 엄마랑 저도 초대를 해줘서 같이 가게 된 거예요. 예랑이는 저와 결혼이 어그러지면서 예비 시모의 집을 나와 기숙사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는 동안은 물론이고 그 회사에 들어간 후에도 예비 시모와는 일절 연락을 하지 않았으니 예비 시모는 예랑이가 그 회사에 취직한 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예비 시모도 참 그런 게 아무리 돈 없이는 못 사는 거고 돈이 좋다고 해도 어떻게 자기 배 아파 낳은 아들보다 돈이 더 좋을까요? 오죽하면 예랑이 친엄마가 맞나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저 평범하고 소박하게 사시던 시절에도 식욕도 좀 있으시긴 했고
언뜻 욕심이 좀 있으시구나 싶을 때가 있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하여간 그 연회장이 열리는 호텔에서 예비시모를 만난 거예요. 예비시모는 꾸준히 그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고 투자자 자격으로 초대되어 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엄마랑 제가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다가 화장실 바로 앞에서 예비시모를 딱 맞닥뜨렸지 뭐예요. 예비시모는 엄마와 저를 알아보더니 기분 나쁘게 웃으면서 다가와서는 저희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이게 누구야? 긴가 민가 한참을 봤네. 설마 했는데 맞잖아. 이런 데서 보게 될 줄이야? 피차 반가운 사이도 아닌데 그냥 모른 척하고 가시죠? 엄마, 그냥 가요. 반가운 사이는 아니어도 인사 정도 나눌 사이는 되는 거 아니니? 왜? 서민 주제에 이런 데 들락거리는 거 들켜서 좀 그렇긴 한 거야? 세상에 칸도 크지?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데를 드나들어? 여기 무려 5성급 호텔이야. 알긴 아니? 기가 막혀서 여기 되게 전세라도 냈어요? 무슨 이까짓 호텔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간이 크다 소리까지 합니까? 별일이야 정말. 어머,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셨나? 내가 파혼시킨다고 난리쳤을 때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길래 난 또 무슨 사연이라도 있나 했네. 그때야 그래도 사돈 될 사람이다 생각해서 참아준 거였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는데 내가 할 말 못할 이유가 없지. 나도 이제 안 참아요. 누가 참아달라고 사정을 했나? 참 웃기지도 않네. 행색을 보아하니 여기서 청소일하는 것 같진 않고 그럼 여기 정말 돈 쓰러 왔단 말이에요? 왜요? 나 같은 사람은 여기 청소나 할 주제다 이거예요? 진짜 이런 호텔에서 밥 먹을 생각이라도 한 거예요? 아유, 꼴값도 적당히 떨어야지. 이런 데는 커피값도 비싸. 얼만지나 알고 들어왔나 몰라? 분수를 알아야지. 왜요? 뭐요? 말이면 단 줄 알아요? 그쪽이야말로 돈 좀 벌었다고 잘난 체하는 거. 아유, 그거 정말 꼴사나워요. 알아요? 누가 누구더러? 기가 막혀서 정말. 어디 눈먼 공돈이라도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이런 데 와서 돈 쓸 생각이 나니 평생 그러고 사는 거 아니겠어? 내가 말을 말아야지. 이것 보세요. 아줌마야말로 송충이 주제에 솔잎이나 드시고 사시지 그러세요. 돈만 많으면 뭐해요. 생각이 모자라고 말하는 꼴이 그렇게 천박한데 그 꼴이 더 우스꽝스러운 거라고요. 졸부 티내는 거야. 뭐야? 뭐야? 아니 이게 어디서 어른한테 버릇없이 대드는 건 여전하네. 이러니 내가 자식 교육 소리 안 할 수가 있냐고. 주제 파악도 안 돼. 자식 교육도 안 돼. 아유 정말 상종 못할 것들이야. 내 딸 교육이 뭐가 어쨌다는 거예요? 구구절절 맞는 소리만 골라서 잘만 하는구먼. 이유도 없이 모욕당하고 참을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엄마와 제가 져주지 않고 대드니 예비시모가 약이 올라 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가 나면서 싸움이 커지니 호텔 로비에 있던 사람들도 다 쳐다보고 싸움 구경이라도 하려는 건지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리더라고요. 예비 신랑도 화장실에 간 저희 모녀를 기다리며 로비에 있다가 그 광경을 보고 달려와서는 예비 시모를 툭 쳐내면서 왜 이러냐고 제압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비 시모는 예비 신랑 보면서 한 번 더 개거품 부는 거죠. 아이 뭐야? 네가 왜 여기 있어? 이게 뭐야? 너 설마 아직까지 이 모자란 기집애 만나고 다니는 거야? 그러려고 나랑 연 끊고 살자고 했니? 아니 그럼 여기 이 호텔에 네가 저것들 데리고 온 거야? 아니 얘가 정말 너 정말 언제 정신 차릴래? 언제부터 내 인생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다고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예요. 내가 혜인이 만났는데 엄마가 보태준 거 있어요?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 보태준 게 뭐가 있다고 이러냐고요. 예비 신랑을 보고 더 흥분한 예비 시모가 대놓고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니 사람들이 더 쳐다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호텔 직원이 나서는 건 아닌가 싶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그 회사 회장이라는 분도 그 광경을 보고 예랑이를 알아보며 다가오시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박사님 아시는 분들이세요? 그 회장님이라는 분을 전 그때 제대로 처음 뵌 건데 목소리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수더분한 동네 아저씨처럼 생기셨다고 말이에요.
사진이랑 똑같이 그렇게 생기셨던데 세상에 목소리가 너무 근사한 거예요. 게다가 말투나 태도 같은 것들이 어찌나 정중하던지 사람이 참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하여간 회장님이 그렇게 물으셨을 때 예랑이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네, 회장님. 이따 인사드리고 소개시켜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먼저 뵙게 되네요. 이분은 지금의 저를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신 1등 공신이세요. 훌륭하고 감사한 제 어머니십니다. 어머니, 이리 오세요. 이분은 저희 회사 회장님이세요. 그러면서 저희 엄마를 회장님께 소개한 거예요. 저희 예랑이 너무 괜찮지 않나요? 기특해 죽을 뻔했어요. 하여간 예랑이가 그러고 나서니 예비 시모가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죠.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뭐가 어쩌고저쩌? 조용히 좀 하세요. 지금 이 사람이 저희 어머니께 함부로 대하며 갑질을 하고 있길래 제가 참을 수가 없어서 큰 소리를 좀 냈습니다. 좋은 날 죄송합니다. 너무 고소해서 웃음이 다 새어나오려고 하는 걸 억지로 참고 있는데 예비 시모는 뒷목 잡고 넘어가기 직전이고 그야말로 눈 돌아가더라고요. 뭐, 이 자식아? 이 자식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네 엄마인데 저 여자가 왜 네 엄마야, 이 자식아? 이놈의 자식 지천하의 나쁜 놈. 지의 애미를 두고 뭐가 어쩌고 어째? 예비 시모는 혼자 발악을 하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숨 넘어가는데 예랑이는 예비 시모가 그러는 걸 빤히 보면서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누가요? 당신이 내 엄마? 당신은 내 엄마 아니에요. 당신이 정말 배 아파 나를 낳았는지는 몰라도 낳았다고 해서 다 엄마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연 끊고 산 시간이 얼만데 이러세요. 야, 이 자식아. 아무리 인연 끊고 살았기로써니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이 아닌 게 되냐? 나는 당신 자식도 아니고 당신도 당신 배 아파 낳은 자식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돈을 당신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랑이가 예비 시모에게 그렇게 싸늘하게 대하는 걸 보더니 그 회장님도 눈치를 보고 상황 파악이 됐을 거잖아요. 바로 저희 엄마에게 90도로 인사하더니 엄마 손을 덥석 잡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박사님을 발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박사님 덕분에 저희 회사가 새롭게 도약하고 새 시대를 열 수 있게 됐어요. 대단한 인재를 키워주시고 또 저희 회사에서 일하게 해주신 어머님이시니 제가 특별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극진하게 저희 엄마를 연회장 안으로 모셔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임원들에게도 박정우 박사 어머님이시라고 일일이 다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회장님 말씀처럼 진짜 특급 대우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준비된 테이블로 직접 에스코트 하시면서 마무리까지 완벽하셨어요. 회장님이 저희 엄마를 연회장 안으로 모셔갈 때 예비 시모도 은근슬쩍 따라 들어왔으니 그 모습을 다 봤을 거잖아요. 예비 시모도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예랑이가 이 회사에 취직해서 공도 세우고 인정받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겠죠. 그러니 득달같이 저희 테이블로 와서는 저희 엄마를 에스코트 해주신 회장님을 붙들고 가짜는 생색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 이 자식 이 회사를 취직했으면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엄마가 회장님이랑 각별한 사이라고 얘기했잖아. 아이고, 회장님, 세상에 이런 인연이 다 있네요. 이 자식이, 그러니까 여기 박정우 박사가 제 아들놈이잖아요. 집집마다 사연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모자간에 일이 좀 있긴 했지만 이놈이 또 치엄마가 투자하는 회사라는 거 알고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아까 내가 한 말 다 어디로 들었어요? 나는 당신 같은 엄마 둔 적 없다고요. 그만 좀 하세요. 예비 시모가 그러고 나서니 예비 신랑이 바로 예비 시모 앞을 막아서며 여전히 단호하게 끊어내며 말을 하는데 그 말에 섞여 있는 경멸의 감정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 보였어요. 그러니 예비 시모는 분해 죽으면서 더 폭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어머나, 너 왜 이러니? 저 벌레만도 못한 것들한테 얼마나 세뇌를 당했길래 네가 이러는 거야, 어? 얘 어떻게 천륜을 거스르는 말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느냐 말이야, 이놈아.
천륜? 지금 천륜이라고 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파혼하라고 난리치며 혜인이 부모님한테까지 막말해서 내가 보지 말고 살자고 했더니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납니까? 오히려 잘 됐다고 했던 사람이 당신이란 사람이야. 그리고 혜인이랑 혜인이 어머님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한 번 더 그러면 정말로 안 참습니다. 예랑이는 꾹꾹 누르고 있던 분노를 터트리며 예비 시모를 무섭게 노려보더라고요. 예랑이 그런 모습 처음 봐서 놀라기도 했고 제가 다 무서울 정도였다니까요. 예비 시모는 그런 예랑이의 모습을 보고 완전히 눈 돌아가서는 예랑이의 경고고 뭐고 지금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건지 악을 쓰며 난리를 쳤어요. 네가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된 게 틀림없어. 아이고 아버지, 천지를 모르고 까부는 놈. 그러다 지치면 돌아오겠지 싶어서 놔두고 있었더니 저런 집구석에 기어들어가 아주 형편없는 놈이 된 거 아니야. 야 이 자식아, 고작 저런 것들 싸고 들면서 애미한테 그따위 말을 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래? 저것들이, 저 보잘것없는 것들이 뭐라고 이러느냐 말이다. 말 조심하세요, 진짜. 안 참는다고 했을 텐데요. 나는 진심으로 믿고 도와준 진짜 내 사람들, 내 가족들입니다. 자식보다 돈이 더 중요한 당신같이 천박한 사람이랑은 근본부터 다른 사람들이라고요. 저것들이 뭘 그렇게 잘해줬다는 거야? 아, 저것들이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다고 그래? 그까짓 거 내가 다 갚아주면 될 거 아니야. 당신은 정말 끝까지 실망스럽기만 한 사람이네요. 당신은 평생을 살아도, 아니 죽어서도,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모를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믿고 아끼는 돈이나 지키면서 평생 잘 먹고 잘 살면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당신 같은 사람 엄마로 둔 적 없어요. 예비 신랑의 태도가 갈수록 냉정해지는 데다가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하니 예비 시모는 얼굴이 뻘개져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연회장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나중에 보니 언제 들어왔는지 또 꾸역꾸역 들어와서 투자자들 테이블에 앉아서 기어이 행사 끝까지 앉아있다가 가는 거예요. 정말이지 보통 뻔뻔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회장님도 그런 예비 시모를 한심하게 쳐다봤고 그 행사가 끝나고 예비 신랑은 회사에서 회장님께 따로 사연이 있었던 가정사를 다 말씀드렸다고 해요. 연회날 그런 소동이 있었으니 자초지종을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사실 예랑이는 취직이 결정되자마자 제게 청혼을 했었거든요. 이제 취직도 했으니까 혜인이 너 먹여 살릴 수 있게 됐고 장인 장모님께 효도도 제대로 해야지. 우리 결혼하자. 나랑 결혼해 줄 거지?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대신 약속했던 대로 정말로 행복한 신부로 만들어 줄게. 저는 당연히 예랑이의 청혼을 받아들였고 저희 부모님도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축하해 주셨고 또 좋아하셨어요. 결혼식은 진짜 가깝고 귀한 사람들만 초대해 작은 결혼식으로 올렸답니다. 그건 예랑이랑 제가 처음 결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시절부터 쭉 생각해오던 거였어요. 그땐 화려하고 성대한 결혼식을 할 형편도 안 됐지만 형편을 떠나서 그런 결혼식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이 아닌 예랑이랑 저 그리고 가족들 모두에게 의미 있는 추억이 될 수 있는 날로 만들고 싶었어요. 예비 시모를 결혼식에 불렀냐고요? 천만에요. 그럴 리가요. 초대라니요. 당연히 알리지도 않았죠. 회장님 배려로 저희가 결혼식을 치른 곳에 회사 경호 인력을 배치해 예비 시모의 입장을 철저히 막기까지 한 걸요. 설마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초대도 받지 못한 예비 시모가 저희가 결혼식을 하는 곳에 나타났더라고요. 경호원들이 막아주신 덕분에 결혼식을 하고 있던 공간 안으로 예비 시모가 난입하는 건 막을 수 있었는데 얼핏 예비 시모가 들어가겠다고 들여보내달라고 난리치는 걸 보긴 했어요. 어디서 맞춘 한복인지 새파랗고 촌스런 한복까지 입고 머리는 무슨 80년대 미스코리아 사자머리를 해서 왔더라고요. 정말 웃기는 게 그래도 신랑 엄마다 이거겠죠? 파란색 한복을 맞춰 입고 온 거 말이에요. 사실 저희는 경황이 없어서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회장님 덕분에 부득부득 찾아온 예비 시모를 막을 수 있었지 뭐예요.
안 그랬으면 예비 시모가 난동 부리는 걸 결혼식 날까지 볼 뻔했네요. 회장님이 생각이 참 넓고 세심하신 분이다 싶었어요. 그런 회장님이 또 한 가지 센스를 발휘해 해결하신 일이 있었어요. 예비 시모를 투자자에서 제외시키셨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라고 입이 마르게 칭찬하셨던 예랑이, 아니 이제 남편이죠. 아직 남편이란 말이 어색해요. 하여간 그런 제 남편이랑 그저 한 사람의 투자자에 불과한 시모 중에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시모가 아무리 초창기부터 함께한 투자자라고 한들 그 투자 없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모는 당연히 계속 투자를 하고 싶어 했겠죠. 투자 수익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든 제 남편이랑 엮여 있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투자 계약 기간이 끝나자마자 회사에서는 더 이상 투자를 받지 않겠다고 하고 시모를 완전히 끊어낸 거예요. 한마디로 시모가 팽당한 거죠. 그리고 제 남편이 진짜 마음을 제대로 먹었더라고요. 시누이랑 같이 시모를 상대로 유류분 청구 소송까지 걸겠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유류분 청구 소송? 형님 통해서라도 좋게 합의하는 걸로 시도라도 해보지 그래. 합의 같은 거 해줄 사람이 아니야. 누나가 벌써 여러 차례 떠보기도 했대. 나는 애초에 그럴 생각도 없었지만 누나 말이 그냥 소송하는 게 낫겠다고 하더라. 참 여러 가지 의미로 대단한 분이긴 하다. 아니, 엄연히 아버님 상속재산인데 그걸 그런 식으로 혼자 꿀꺽하겠다고 고집을 부린다고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나? 몰라.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건지 관심도 없고 어차피 우리는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 없을 거야. 그렇게 혼자 꿀꺽하게 둘 수 없으니까 소송하려는 거고. 결국 법원 판결을 받고서야 시모는 굴복했고 그렇게 남편과 시누이는 시모로부터 정당한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었어요. 시모는 남편과 시누이에게 25%씩 절반을 뱉어내고 남은 돈으로 또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투자를 하려고 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시모랑은 법정에서도 대면대면 눈도 제대로 안 마주치며 남처럼 굴었지만 저도 남편도 시누이랑 관계는 나쁘지 않았어요. 사실 시누이는 완전히 저희 편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시모 편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 이쪽 저쪽 비둘기 역할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낮에 형님이랑 잠깐 통화했는데 남은 돈으로도 무슨 투자 같은 걸 하려고 하시나 봐. 괜히 불안하다고 그러시더라. 애초에 우리 회사에 투자했던 것도 동네 아줌마들 투자 모임 치맛바람에 휩쓸려서 영업당에 투자했다가 올겨울에 운이 좋아 대박이 난 거였는데 또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기대하는 것부터 허황된 거지. 아이 몰라. 난 관여 안 해. 자기도 신경 쓸 거 없어. 누나도 우리더러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런 얘기 한 건 아닐 거야. 남편 말처럼 시모는 또 그런 투자 대박을 기대하고 여기저기 손만 댄다고 하더니 코인 사기를 당하고 가진 돈 다 잃고 쫄딱 망했다지 뭐예요. 그런데 그 투자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건가 봐요. 그렇게 다 잃고서도 돈만 남아서 살던 집이며 뭐 있는 거 없는 거 되는 대로 다 팔고 대출받고 그러면서 계속 깡으로 투자를 한다더니 기어이 집이고 뭐고 다 날리고 고시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것도 다 시누이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로또나 긁어대고 있다고 하니 정말 노답인 거죠. 남편은 여전히 회사 열심히 다니고 있고 회사 R&D 차원에서 남편이 공부한 연구실과 협업도 진행하게 되어서 존경하는 교수님과의 연구도 꾸준히 할 수 있게 됐다며 좋아하고 있어요. 저희는 친정 근처에 신혼집을 얻어서 살고 있는데 남편이 걸핏하면 친정에 가자고 하더니 급기야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살자는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말만이라도 고맙다고 같이 살면 아무래도 서로가 불편하다며 마음만 받겠다고 하셨어요. 남편은 그럼 돈 조금 더 모아서 엄마 아빠 아파트 한 채 해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시모가 알면 또 눈 뒤집힐 일이지만 알게 뭐예요. 저희는 시모랑 연 끊고 지낸 지 오래고 앞으로도 다시 볼 일은 없을 건데요. 시모를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리게 싫고 분한 감정이 먼저 떠오르긴 해요. 그래도 또 한편으론 왜 저렇게 살까 싶은 마음에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좋은 마음으로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시모처럼 그렇게 큰 돈을 수중에 가져본 적이 없으니 이런 말 쉽게 한다고 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큰 돈을 갖게 된 사람들이 다 저희 시모처럼 그렇게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모를 보면서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돈이 행복의 제일 중요한 척도가 아니란 걸 말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요? 사랑하는 사람도 가족도 없이 혼자라도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어쩌면 돌아가신 시아버지께서 시모가 그런 사람인 걸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 걸 숨기고 평생 소박한 행복을 누리고 싶어 하셨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참 현명하셨던 것 같아요. 남편이랑 어젯밤에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라도 우리가 나중에 큰 돈을 갖게 되더라도 시아버지처럼 검소한 생활 유지하며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누리고 살자고 말이에요. 평생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제 소망이랍니다. 저랑 남편 꼭 닮은 아이 낳으면 그 아이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제 이야기는 다 드린 것 같아요.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삶의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